주식이라는 관점에서 왜라는 물음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던져야지만 그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는 호가창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거고 그 주식의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의미가 있는 건데, 자, 그럼 2022년의 주식장을 지수는 예측하지 않으신다고 했지만 좀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좀 2022년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어떻게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이거 같이 말씀해 주신다면. 그래요. 아까 김 작가님이 그러면 코스피 지수는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더 떨어질 거냐 올라갈 거냐. 근데 물론 제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런 고민도 저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요 며칠 사이에도 하루는 삼성전자가 막 5% 올랐다가 그 다음 또 이틀에 걸쳐서 조정을 했다가 그 다음 날 또 올랐다가 마치 널뛰기 하듯이 이렇게 되니까 종잡을 수가 없어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그래서 지금 장은 상당히 중심을 잡기가 힘든 장이겠구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종목에 투자하니까 그냥 제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요것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또 여러 종목을 가지고 계시거나 또 코스피 지수의 영향을 여러 종목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코스피 지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종목이 어떻게 될지,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될지 엄청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오늘도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4,000명에서 5,000명 이상이 될까 지금 고민을 하는 단계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오미크론 환자가 발생은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정말 예전과 같은 파급력을 가지고, 의료 체계에 부담이 될 정도로 확진자가 늘어날지, 그리고 확진자가 늘어나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예전과 같은 통제는 없다. 우리는 백신으로 컨트롤할 거고 입국하는 프로세스를 약간 더 복잡하게 해서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 있게 지켜보는 중이고, 만약에 오미크론이 만약에 더 활개를 친다면 아무래도 바깥에서 하는 활동들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수혜를 어떤 주식이 받을 건가? 예전처럼 또 진단 주식이나 아니면은 코로나 관련 백신 주식이나 아니면 실내 활동이 많아지니까 실내 활동 관련된 주식들이 다시 시세를 줄 건지 아니면 그거와 관계없는 주식들이 시세를 줄 건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막 이렇게 시장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막 예측하지는 않고요. 그냥 늘 시장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보면 양쪽 다를 열어놓고 그 대응 방법을 준비한다라는 거는 거기에 만약에 기회가 생겼을 때 좀 더 빨리 뛰어들기 위한 거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저는 지금 게임 주식을 들고 있지만 나는 게임주만 투자한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종목을 교체할 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충분한 수익이 났을 때 혹은 때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충분한 수익이 나지 않았더라도 정말 새로운 기회가 보일 때 제 종목을 교체를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주식은 결혼이 아닌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우리나라 남자들이 좀 순정파라 그런지 결혼도 한 번만 하려고 한 번만 해야죠. 원래는 한 번만 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 주식을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헤어짐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주식을 파는 거를 이혼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주식을 투자를 하다 보면 그 주식에 애착이 생기고 마치 주식과 연애하는 기분도 들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연애는 헤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결혼을 하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쉽게 헤어질 수 없는 거지만 주식은 자유 연애이기 때문에 누가 헤어졌다고 비난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 주식보다 다른 주식이 더 좋아 보일 땐 실제로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환승을 해도 비난하지 않거든요. 근데 마치 결혼을 했는데 다른 여자가 생기면 그건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식에서도 그런 대한민국 남자들이 순정파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진 종목보다
더 좋아 보이는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가진 종목이 현재 시장이 가는 방향과 맞지 않다고 생각되면 교체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대한민국 남자 순정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디서 데이터를 봤는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남녀 간의 헤어짐의 이별의 연애 때 1위가 한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그걸 있는 그대로 그 당사자한테는 얘기를 안 하는 거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는 플레이보이가 될 수 없잖아요. 물론 플레이보이이신 분들이 있겠지만 주식이라도 좀 플레이보이처럼 하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좀 요즘에 좀 주목하고 있는 세상의 변화라든가 좀 미래 산업이 요즘에 되게 많잖아요. 뭐 빅데이터든 여러 가지 AI든 뭐 많을 텐데 그 중에서 좀 더 관심 있는 거 뭐 어떤 게 있으세요? 저는 요즘 물론 초창기에는 제가 주식책을 많이 읽었지만 저는 인문학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큰 흐름을 읽어야지 저는 주식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30%, 50% 수익이 아니라 3년, 5년, 10년에 걸쳐서 우리가 흔히 뭐 10배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10배 수익 이런 걸 원하시면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캐치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애플 아이폰이 나오면서 스마트폰 세상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전에 없던 게 생겨서 우리의 생활이 편해질 때 열광하기 시작하고 그 열광하는 그 세상의 흐름 속에서 주식도 폭발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10몇 년 전에 아이폰이 나오면서 한번 그렇게 세상이 바뀌었고 그 이후에 테슬라라는 회사에서 또 전기차를 상용화하고 실제로 공장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생산 대수를 만들고 하면서 혁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전기차가 실제로 책상머리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도로에서 충전을 하고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걸 우리는 테슬라를 통해서 봤잖아요. 그리고 그런 시대의 흐름이 테슬라라는 주식이 수십 배, 수천 배 상승하면서 그 흐름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그 흐름에 편승하면 얼마나 큰 시세를 내는지 우리는 지켜봐 왔잖아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저도 테슬라에 투자하지 못했거든요. 그 흐름을 놓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지금도 반성하고 있고 그러면 제 질문은 이미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메타버스 NFT가 맞을까? 우리가 뭐 큰 트렌드, 메가 트렌드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말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메타버스가 다음 메가 트렌드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주의 깊게 관심 기울이고 있고 그리고 인문학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냉전 시대에는 이데올로기의 충돌 그리고 국가와 국가의 충돌이었잖아요. 뭐 전쟁도 그렇고. 근데 제가 뭐 대학교 때 공부를 많이 한 건 아니지만 대학교 때 읽었던 책이나 아니면은 뭐 흔히 뭐 아티클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중에 사뮤엘 헌팅턴이라는 선생님의 Clash of Civilization 문화의 충돌이라는 그 책이 있거든요. 근데 뭐 복잡한 내용을 짧게 하자면 나라 대 나라 그리고 이데올로기 대 이데올로기의 충돌이 아니라 어쩌면 미래의 세상은 문화와 문화의 충돌이라는 그 명제를 가지고 책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과 미국의 대립이 강대국의 대립이 아니라 그다음 중국으로 대표되는 동양 문명 문화와 그다음 미국으로 대표되는 서구 문화의 충돌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문화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원이 많이 없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제조업에서 강점을 가졌었지만 이제는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그다음 중국이라는 강력한 경쟁 상대가 많이 쫓아와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조업에서 예전과 같은 엣지를 가질 수가 없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앞으로 우리나라는 먹고 살 것이며 어떤 산업을 육성해서 앞으로 더 강대국으로 나아갈 것이냐 이런 고민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어쩌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우리 문화를 더 개발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저희가 뭐 오징어 게임이나 아니면 지옥이나 이런 걸 보면서 우리의 컨텐츠, 우리의 문화가 세계 속에서도 경쟁력을 가진다는 걸 이미 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징어 게임, 지옥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다음 우리 문화는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문화는 뭐가 될까?
이런 관점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관점에서 제가 게임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게임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컨텐츠고 문화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물결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라는 문화, 그 다음 이슬람이라는 문화, 그 다음 동양 사상이라는 동양의 문화, 이런 것들이 충돌하는 가운데 네. 누가 주도권을 가질 것인가, 이런 것도 유심히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부연 설명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책에 보면 사람들의 관심에 돈이 몰린다. 예. 세상을 읽으면 돈이 보인다. 예. 주식 투자자 관점에서 돈의 흐름 좀 읽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개별 종목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특히나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네. 이 주식의 가치가 얼마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어떤 잣대를 통해서 네. PER이라든지 이런 잣대를 통해서 그 주식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려고 하시는데, 근데 저는 그게 무척이나 어렵더라고요. 저는 일개 개인인데 제가 그 개별 주식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가, 그리고 그렇게 제가 평가를 한다 한들 그게 정확한 가치가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다음 큰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정보의 비대칭. 내부자들은 정보를 다 가지고 있지만 저는 내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소중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가치에 대해서 오판할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의 불확실성. 네.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세상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가치는 또 이렇게 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주식을 하면서, 그래서 물론 가치 투자적인 그런 고민도 많이 하지만 저는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늘 지켜보거든요. 그리고 개별 종목에서도 네. 제가 가치를 논하기 전에 네. 그 종목에 계속해서 돈이 들어온다면 그 돈은 큰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돈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기관이 됐던 외국인이 됐던 아니면은 큰 뭐 왕개미의 돈이 됐던 큰 돈이 들어온다는 건 네. 제가 정보를 미리 알지 않아도 그 사람들은, 그 큰 돈을 가진 사람들은 어찌 보면 저보다는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종목에 대해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단 실제로 큰 돈이 들어간다면 이 종목은 오를 가능성이 많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개별 종목이 아닌 시장에 이걸 대입하면 네. 예를 들어서 환율이 크게 움직이면 네. 큰 돈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네. 환율이 크게 움직이는구나. 그러면 환율이 크게 상승했으니까 앞으로 시장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식으로 큰 돈의 흐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관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예. 개별 종목에서는 그 큰 돈이 움직이는 걸 혹시 좀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지표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그 수급 많이 보시잖아요. 네. 사실은 제가 제 친구들이나 아니면 제 주변에서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 수급 얘기 많이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은 외국인이 사니까 사야 돼. 아니면 이 종목은 뭐 기관이 사니까 사야 돼. 그리고 이 종목은 거꾸로 개미들이 많이 사니까, 개인들이 많이 사니까 못 가, 안 돼. 근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급으로 매매를 하시면 속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큰 돈을 굴리시는 분들은 물론 외국인이나 기관일 수도 있지만 네. 때로는 개인의 계좌를 이용해서 매매를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수급만 보고 플러스 마이너스, 오늘은 기관이 얼마 들어왔어, 외국인이 얼마 들어왔어, 이런 식으로 하면 네. 오히려 큰 그림을 놓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주식을 바라볼 때 지금 수급이 어때, 뭐 외국인이 들어왔어, 개인이 들어왔어, 이것보다는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 그것이 외국인이든 개인이든 간에 큰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 이런 걸 유심히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유심히 보려면 아무래도 차트를 공부할 수밖에 없고, 호가창을 공부할 수밖에 없고, 네. 거래량을 공부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급을 중요시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차트, 호가창, 그 다음 거래량, 네. 이런 거를 통해서 주식이 가격은 떨어졌는데 누군가 매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큰 돈이 자꾸 모이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지금은 일부러 거래량이 줄고 있지만 뭔가 에너지가 응축되는 기분인데
이런 것들을 느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예, 근데 사실은 제가 제 책을 내고 네. 제가 유튜브 댓글들은 다 읽어봤는데 네. 제 책 리뷰는 떨려가지고 못 읽어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서점, 뭐 교보문고든 예스24든 거기 리뷰들이 몇 개씩 달려 있던데 제가 차마 그걸 읽어보진 못했는데 제가 읽어본 댓글 중에 리뷰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나는 이 사람의 기법이 궁금해서 책을 샀는데 기법 얘기보다는 자기 관리나 멘탈 이런 부분들 분량이 많았다. 네.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고민이 기법이란 거는 우리가 몰라서 기법을 몰라서 투자를 잘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법들은 유튜브든 아니면 또 기법을 잘 아시는 주식 선생님들이건 수많은 스승들이 이미 존재를 하고 다만 우리가 그거를 알면서도 적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주식이 어려운 거거든요. 기법으로 주식을 평가를 하기 시작하면 사실 제가 오늘 운전하고 오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을 해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돌아봤는데 저는 매매를 할 때 그냥 캔들 차트 그리고 이평선 거래량 정도만 보지 우리가 흔히 기술적 지표라고 하는 부분은 매도할 때는 참고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매수할 때는 그 지표를 거의 활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스스로 궁금하더라고요. 나는 왜 그거를 신경 안 쓰지? 근데 여러분들이 기술적 지표, 기법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늘 속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그 주식을 운전하는 큰 손들 혹은 세력들 아니면 누구든 간에 누구라고 부르던 간에 그런 분들은 기술적 지표를 가지고 놀거든요. 흔히 저는 그분들이 화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차트를 그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닥이라고 생각하지만 쌍바닥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술적 지표를 과매도로 뺐다가 바닥을 2번 만들고 올라갈 수도 있고 3번 만들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게 그림을 그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기법에 의존하시면 주식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제가 매매하면서는 기법보다는 내가 이 주식이 여기서 내려가면 내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액션 플랜을 더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고 그 다음에 저는 항상 마지노선을 정하고 들어가거든요. 이 주식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런 시나리오대로 움직이지 않고 마지노선을 깨면 내가 틀렸구나.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하고 손절을 하던 던지던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은 좀 투자할 주식 좀 어떻게 찾나요? 그 방법 한번 좀 정리해 주신다면. 제가 지난 이틀간 성철 스님 다큐멘터리를 열심히 봤는데 제가 불교는 아니고요. 저는 종교가 없는 사람이지만 제가 예전에 성철 스님이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영상을 보고 해서 문득 궁금하더라고요. 성철 스님이 어떤 사람이셨지? 근데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서 유튜브에 요즘 뭐 온갖 자료들이 다 올라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성철 스님한테 어떤 사업가 분이 오셔서 스님 저한테 화두를 하나 주십시오. 이렇게 막 쫄라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그 사업가한테 당신은 이미 화두를 들고 있는데 왜 나한테 화두를 달라고 하는 거냐고 혼을 내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사업가가 아니 스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화두를 받으러 왔는데 왜 제가 이미 화두를 들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성철 스님이 자네는 자나깨나 돈 이미 하고 있잖아. 자네의 화두는 돈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의 화두는 주식이었구나. 지난 5년간 저의 화두는 주식이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종목을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한 종목만 투자하기 때문에 정말 잠자는 시간 빼고 진료하는 그 순간들을 빼면 나머지 시간은 그 한 종목이라는 화두, 그 주식이라는 화두를 들고 끊임없이 제가 마치 수도승이 된 것 마냥 화두를 잡고 고민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 주식이 이쪽으로 가려고 이렇게 움직이는 건가? 그렇게
깨달음까지는 아니지만 방향성이 보이는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른 분들에게 기법으로 설명하자니 이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무슨 자기가 깨친 사람이야 뭐 지가 무슨 성철 스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그런 건방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저는 주식이라는 화두를 들고 네.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네. 그 방향성이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독서를 하던 내가 어떤 뉴스를 바라보건 네. 읽던 어떤 책을 읽던 늘 주식이라는 화두를 잡으면서 읽고 있기 때문에 종목을 개발할 때도 제가 뉴스를 많이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주식이라는 화두를 잡은 상태에서 뉴스를 보는 것과 그냥 백지 상태에서 그냥 뉴스를 보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다르죠. 제가 엊그저께 제가 성함은 모르겠는데 김작가 TV 내용 중에 전문가분이 한 분 나오셔서 여러분이 하루에 8시간씩 호가창 보고 차트 보고 시세 보는 게 아무 소용없다고 막 혼을 내시는 선생님을 한번 뵀거든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이런 얘기 같아요. 호가창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내가 이 주식이라는 화두를 잡지 않고 그냥 관찰만 하면 아무것도 배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관찰할 때는 주식이라는 관점에서 왜라는 물음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던져야지만 그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는 호가창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거고 그 주식의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의미가 있는 건데 제가 받은 인상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시간은 많이 할애하지만 그냥 보시는 경우가 많고 내가 왜 호가창을 봐야 되는지 내가 왜 차트를 공부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고 뉴스를 접할 때도 내가 왜 그 뉴스를 봐야 되는지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뉴스니까 근데 주식 공부는 주식이라는 화두를 놓친 상태에서 뉴스를 보면 절대로 종목이 눈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식을 하는 사람은 제가 반복해서 수행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정말로 저는 스님들이 그 겨울이 되면 동안거에 들어가서 부처님 말씀이라는 화두를 잡고 깨침을 위해서 노력하듯이 주식을 하는 사람은 주식이라는 화두를 잡고 내가 성공을 하던 성공하지 않던 끊임없이 노력하고 탐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어떤 주식 종목이든 뭐 목표든 딱 하나를 가지고 계속 뭔가를 다 부딪혀 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지나고 보면 사업도 그렇고 또 김 작가님은 유튜브를 하시지만 김 작가님은 지난 몇 년간 유튜브라는 화두를 잡고 그거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신 결과가 오늘의 김 작가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주식이라는 화두를 잡고 지난 5년간 끊임없이 탐구하고 고뇌했던 그 결과물이 이 개미오년 새우 55억이라는 책이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 그것이 주식이든 아니면 사업이든 물론 그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박세익 전무님이 본질이라고 하셨는데 그 본질은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혹시 그런 화두를 잡고 좀 종목을 발견했던 과거의 투자 그 종목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전에 언급하지 않은 것 중에서 뭐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괜찮으니까요. 플로우를 우리가 좀 같이 사례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방송에 나와서 그 SK 바이오사이언스나 아니면 휠라홀딩스,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예를 들어 이미 말씀을 한번 드렸으니까 반복되면 지루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요번에 게임 주식에 투자하면서 왜 그런 화두를 잡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에 투자할 때는 팬데믹이 아니라 엔데믹이라는 화두를 잡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화두 속에서 그러면 코로나가 계속 반복해서 온다면 나는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그 고심 끝에 나온 제가 개발한 종목이 SK 바이오사이언스였거든요. 근데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제가 시세를 내서 익절을 하고 이제 매도를 했잖아요. 이제 그런 다음에 만약에 코로나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아온다면 그리고 우리 세상이 코로나라는 변수로 인해서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근데
그 와중에 메타버스라는 이야기가 자꾸 뉴스에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메타버스 얘기가 왜 자꾸 나오지? 그리고 세상에 나온 책들을 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성소라 저자님의 NFT 레볼루션 뭐 이런 책들이 인기책 안에 맞아, 올라가 맞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책이 왜 베스트셀러지?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는 단순히 게임이 게임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 안에 이미 메타버스가 어느 정도는 구현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을 할 때는 그라운드가 있잖아요. 경기장이 있고 네. 그 안에 사람들 캐릭터가 들어가서 경기를 하고 네. 그리고 승패가 갈리고 그 다음에 캐릭터들 옷을 입히고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메타버스 세상이 왔을 때 네. 어떤 특정 종목이 엄청난 시세를 낼지는 저는 솔직히 예측 못 하겠어요. 예를 들어 메타버스 세상이 왔을 때 아니면 AI 세상이 왔을 때 어떤 종목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지 네. 예를 들면 카카오가 수혜를 받을지 네이버가 수혜를 받을지 아니면 코스닥 종목 중에 어떤 작은 개별주가 수혜를 받을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세상이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AI라고 하면 어떤 개별 종목이 코스닥에서 상승할지 맞출 수 없지만 적어도 네이버나 카카오가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세상이 온다면 네. 메타버스 관련주로 뭐 테마주로 어떤 주식들이 상승하지만 저는 전 재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런 작은 종목에는 이미 들어갈 수가 없고 저는 큰 종목에만 들어가야 되는데 코스피 200 안에만 네, 200 안에서만 네. 대부분 매매를 하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코스피 200 안에서 메타버스 세상이 왔을 때 가장 연관이 있는 주식이 어떤 주식들일까? 그런 고민 속에서 게임주를 유심히 살펴봤고 네. 그 안에서 제 나름대로는 이 주식이라면 그 회사라면 그 회사의 운영진이고 개발자들이라면 어쩌면 메타버스 세상이 왔을 때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이미 메타버스를 구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네.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메타버스라는 화두를 들고 고민한 산물이 제가 투자했던 게임 주식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요새 NFT에 관해서도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오늘도 코인이 폭락을 하면서 네네. NFT 관련주들이 폭락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NFT를 솔직히 그림, 디지털 자산을 사고 팔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았고 저는 제 나름대로 단순화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 보면 제 게임에서 저도 오랜만에 게임을 해봤어요. 그래서 게임을 해봤는데 이제 아바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아바타를 통해서 제가 원하는 게 뭔지 봤는데 제가 제 딸이랑 같이 우리 머리 색깔 뭘로 할까? 그랬더니 딸이 빨간색 하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진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빨간색 머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딸한테 그래 재밌겠다 우리 빨간색 머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빨간색 머리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옷을 입잖아요, 아바타가. 근데 우리가 실제로 네. 명품 옷을 사려면 네. 엄청 비싸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가죽 잠바도 정말 고급 명품 가죽 잠바는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하는 가죽 잠바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는 실제로 입기가 돈이 너무 비싸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나이키 한정판 신발을 제가 실생활에서는 그 나이키 한정판이기 때문에 비싼데 만약에 그거의 10분의 1 가격으로 내 아바타한테 신겨줄 수 있다면 내가 할까? 혹은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가죽 잠바가 네. 실생활에서는 내가 그걸 가질 수가 없는데 그게 만약 5만 원, 10만 원이라면 내가 내 아바타, 내가 게임하는 아바타를 위해서 어쩌면 돈을 지갑을 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NFT가 코인 시장을 통해서 실제로 구현이 돼서 산업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거는 제 머리로는 이해를 할 수도 없고 네. 저는 그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 아바타한테 만약에 그런 한정판 명품 네. 가죽 잠바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리고 제가 게임에 진심이라면 기꺼이 지갑을 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세상이 왔을 때 어쩌면 그 테마로 올라가는 게임주들 말고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임주는
어떤 주식이겠구나 이런 화두를 통해서 개발을 해서 지금 게임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오늘 NFT 관련해서 코인이 떨어지니까 게임 주식들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저는 크게 상관하지 않았어요. 제가 NFT 때문에 투자한 건 아니고 큰 흐름에서 방향성을 보고 투자한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어찌됐던 우리가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바꾼 게 네. 어쩌면 저는 신호탄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메타로 그냥 바꾼 게 아니라 그 전에 수년간 이미 오큘러스라는 하드웨어를 회사를 인수를 해서 준비를 해왔고 이제는 어느 정도 구현이 될 거라는 판단 하에 저는 사명을 바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마치 테슬라가 꿈이 아니라 현실이 돼서 차가 나오는 것처럼 어쩌면 그런 미래가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면 그렇게 뭐 게임주라든가 바이오주 어쨌든 섹터에서 그다음에 종목까지 좁혀졌을 때는 그 한 종목만을 가지고만 한다면 그래도 몇 가지 같이 후보군들이 같이 고민할 거잖아요. 이제 가장 큰 거는 이미 올라간 주식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경영진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어우러지는지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최근에 게임 주식들 주주총회가 다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주식들은 주주총회에서 아직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메타버스를 구현할 거고 NFT에 진출할 거고 이런 얘기를 해서 주가가 부양을 했던 올라갔던 실제로 시세가 크게 올라간 주식들이 있어요. 근데 또 반면에 어떤 경영진들은 나와서 우리가 NFT를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다. 근데 게임 주식의 본질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멋진 게임을 만드는 게 먼저고 그 안에서 메타버스든 NFT든 구현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말한 회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경영진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냥 주가를 올리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로 진심으로 회사가 올바른 방향에서 가기를 원해서 회사를 이끌고 있는지 이런 거를 주주총회를 보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투자를 하면서 살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럼 종목을 선정할 때 특별한 기준을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좀 너무 고점인지 저점인지 이런 걸 일단은 보신다고. 너무 비싼 주식은 들어가기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영진의 자질이나 마인드라든가 회사의 뭐 전체적인 방향이 글로 가고 있는지 주주총회. 원래 3이라는 숫자가 완벽한 거니까 한 가지 좀 더 보는 게 하나는 지금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그 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지를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또 계속해서 코로나가 또 오늘도 방역 지침이 바뀌었잖아요. 원래 10인 이상에서 6인으로 줄고 제약이 다시 풀렸던 그 방역 지침이 다시 이제 예전으로 약간 돌아가고 있는데 그럼 또 바깥 생활이 아무래도 힘들어지잖아요.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근데 가상 공간 속에서는 오히려 더 바깥에 나가지 못하니까 게임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하다못해 미국에서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반도체 관련 회사들 엔비디아 이런 데서 실적 발표를 하면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거든요. 그럼 그 안에 보면 게임 주식 관련된 반도체가 50% 정도 신장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코로나 시국에 그래도 게임 산업이 많이 발전을 했구나. 앞으로도 어쩌면 코로나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있을 수 있고 또 코로나가 사라지더라도 한 번 또 이렇게 유입이 된 게임 인구가 늘어나면 앞으로도 저변이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괜찮겠구나. 뭐 이런 거를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죠. 지금 내 목표에 맞춰서 되게 굉장히 많은 걸 좀 찾아보고 하시네요. 그렇죠. 그런 화두를 한번 잡으면 그냥 그 주식에 대해서만 공부하는 건 아니고 그 주식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구현할 수 있는 하드웨어는 있는지 그리고 엔진은 이제 그래픽 엔진은 지금 어떤 걸 쓰고 있는지 여러 가지를 다 고려를 하거든요. 창업하신 분들은 그냥 밥 먹으러 가서도 이 식당에 지금 한 달 매출은 얼마 정도 나올 수 있고 어느 정도가 돼야지 손익분기점이 되고 막 그런 것들도 자기가 예를 들어서 양식 식당을 하더라도 장사의 본질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 가서 밥을 먹거나 아니면 쇼핑을 하거나
그러면 자기가 음식이라는 화두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심을 가지면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아니면 메타버스 이런 화두를 들기 시작하면 제 관심사가 거기기 때문에 그냥 뉴스를 읽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그거 관련된 뉴스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선생님이 뭐 한 종목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게 사실 누군가가 봤을 때 굉장히 좀 무모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어쩌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굉장히 많은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가 사실 더 무모할 수도 있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게 더 무모할 수도 있죠.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탄했습니다, 지금. 자,